나이가 드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안 좋은 일이에요.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체력은 떨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20년 전으로 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인생은 계속 내리막으로 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리막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올라오는 게 있어를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40대의 박웅년보다 50대의 박웅년이 훌륭한 면이 있고 50대의 박웅년보다 60대의 박웅년이 훌륭한 면이 있어요. 그러고 봤더니 20대 박웅년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던 즐거움들이 지금 사방에서 폭죽처럼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책에서 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60대가 되니 20대에는 없었던 시선이 맞아요. 새로 생겼다. 맞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 또 새로운 시선을 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안 좋은 일이에요.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체력은 떨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20년 전으로 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돌릴 방법이 없잖아요. 타임머신이 없고 올해는 34인데 내년에 이제 27이 돼야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34이면 37이 될 거란 말이에요. 37이 되면 47이 될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본값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진짜 나는 하나하나 나이 드는 게 너무 힘들어. 내 낙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점점 불행해지고 있어. 라고 삶을 살아갈 것인지, 나이가 들면서 안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좋아지는 것도 있어를 보면서 살아갈 것인지, 어떤 인생이 행복할 것인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후자 선택이고요. 그러고 봤더니 20대 박웅년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던 즐거움들이 지금 사방에서 폭죽처럼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20대의 박웅년은 부러워요. 그 체력과 기계와 그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 부러워요. 근데 20대의 박웅년은 지금을 간절히 부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대 박웅년한테 내가 얘기를 하고 있겠죠.웅년아, 그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니? 야, 수박 요만한 씨가 이만한 수박이 되는 게 기적 아니야? 그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라고 봐? 나는 그 요만한 씨가 몇 개월 만에 이만해지는 게 기적 같아. 이런 얘기를 내가 20대 박웅년한테 해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 얘기를 혜성님 같이 젊은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박웅년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촉수, 그리고 시선, 행복의 원천은 다 견해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때 없는 게 지금 있어요. 근데 나는 삶을 이런 방향으로 이 보시는 분들이 같이 가시면 어떻겠어요?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우린 나이가 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20대라고 해도 장담하는데 20년에는 40이 돼 있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20년에는 60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인생은 계속 내리막으로 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리막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올라오는 게 있어를 가실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없는 촉이 생기고, 그러니까 40대의 박웅년보다 50대의 박웅년이 훌륭한 면이 있고 50대의 박웅년보다 60대의 박웅년이 훌륭한 면이 있어요. 그걸 키우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시든가 사람들의 시선이 내 몸으로 체화가 돼야 그게 보여요. 그래서 나한테 없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시선을 내 몸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내 삶이 풍요로워질 테니 그들의 시선을 가지고 들어오자. 거기에 선두 그룹 중에 시인들이 있는 거죠. 시인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따뜻한 사람들이 시인이거든요. 나는 무심히 본 거를 따뜻하게 아름답게 봐서 저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에 대한 강독서를 쓰게 되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주변에서 후배들이 시 읽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들 하고 시집은 따분하다 어떻게 읽어요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 인생에서 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라는 게 조금 오글거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거를 제대로 음미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더 귀한 거예요. 시로만 이렇게 책을 쓰신 게 처음이잖아요, 옹현님도. 맞아요. 오글거리는 시도 있지만 아주 단호한 시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선이 없으니까 한 인상만 가지고 시를 보고 그거를 풀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책은 돕기다가 다른 책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 똑같은 마음인데 시로 이제 좁힌 거죠. 가장 강력한 봉인이 되어 있는 게 시거든요. 시는
몇 개 안 되는 단어에 한 세기가 담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이라는데 처칠이 5분짜리 이야기를 5시간 동안 하라는 건 난 너무 쉽다. 힘든 건 5시간짜리 이야기를 5분으로 줄이는 것이다. 줄이는 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시인들이 시 작품 하나를 딱 던졌을 때 쓰인 단어 개수를 보면 뭐 원고지 40매 나오는 기사나 30페이지가 넘어가는 그 산문이랑은 완전히 다른 단어 선택을 하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단어 하나 선택할 때 그리고 단어 위치를 바꿀 때 그리고 제목을 정할 때 아주 치밀한 장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 먹으면서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오늘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이게 다입니다. 시. 근데 여기서 선택한 단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묵화라는 제목을 붙여요. 한자로. 이게 다 의도예요. 수묵화할 때 묵화. 이런 의도를 봉인을 해제하지 않으면 시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봉인을 해제한다. 그래서 천천히 다정하게 책 마지막까지 후보 중에 하나가 봉인 해제였어요. 마치 이게 잠겨있는 맞아요. 금고를 여는 것처럼 맞아요. 그 수수께끼를 풀면은 이게 열리는 거죠. 거잖아요. 열리고 아름다운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막 어려운 수학 문제 풀었을 때나 맞아요. 막 풀리지 않게 딱 풀려가지고 이야 할 때 쾌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수수께끼 암호 같잖아요. 맞아요. 단어 몇 개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그쵸. 의도를 가지고 쓴 거야? 제가 이때까지 시를 어렵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학교 다닐 때 시를 너무 시험의 대상으로 많이 배웠고 맞아요. 외워야 그리고 되고. 내 삶과 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웅현님이 이 책에서 그걸 실어주신 게 너무 좋았어요. 그 포카혼타스의 OST를 실어 넣어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노래 가사도 시가 될 수 있네. 맞습니다. 시적인 가사들이 참 맞습니다. 많이 있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Beauty is India 때 했던 게 노래방 가도 진짜 시 많아요. 당신의 눈이 있느냐죠.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 라는 노래 가사가 있었어요. 네. 석기시대에 나온 노래인데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세련된 말입니까? 나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이 아니라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가 반가워? 라고 묻는 거잖아요.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보는 눈이 중요한 거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G.O.D 그룹의 길이라는 노래를 듣고 막 펑펑 운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노래 가사가 뭐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까? 뭐 이 길이 정녕 맞는 걸까? 그런 가사를 담고 그때 있어서 혜성님 감정이 그랬었구나.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그 어떤 시에 맞습니다.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맞습니다.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르 문제가 아니에요. 감동이라는 건 내 울림판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잘 살고 싶으면 내 감동을 받는 울림판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가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걸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흡수를 해서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감상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저는 학교 다닐 때 김소월, 박목월, 서정주 이런 시인 정도만 알다가 이 웅현님의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보석 같은 시인분들이 전남진 시인 그리고 김사인 시인이었거든요. 맞아요. 좋은 시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웅현님의 최애 시인분들을 모아둔 걸까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모르죠. 제가 읽어온 데서는 최애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직 접하지 못했거나 솔직히 아직 봉인이 해제되지 않은 시들도 있거든요. 그게 봉인이 해제가 되면 또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 봉인 해제라는 것은 한 번에 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그 쾌감은 정말 짜릿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즐거움을 한번 맛보고 나면 이게 또 그 즐거움을 맛보고 싶은 거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명화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렇게 이상하게 그림을 그릴까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해제가 딱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는 그림은 진짜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오늘도 그림을 하나 봤는데 김등량이라는 조선시대 화가였는데
제가 김홍도의 소림 명월도란 그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소림, 스산한 숲에 명월, 밝은 달인데 딱 이 즈음 11월경에 버려진 숲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간송미술관에서 봤는데 아, 붙었어요. 그냥 얼어붙어 버렸어요, 저는. 아니, 요만한 2차원의 공간에 그 가을밤의 스산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가 모르겠어요. 저도 웅현님처럼 감탄하고 싶어요. 와, 그림 근데 그 보면서. 순간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인생의 보석 중에 진주알 중에 하나인 거죠. 간송미술관에서 밑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우와 라고 했던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오늘 김등년이라는 사람의 월야 산수도다. 월야, 그러니까 달이 떠오른 밤에 그 산수를 그린 건데 그림이 거기도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산세계가. 그런 거를 이해하고 나서 보는 그림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난 너무나 행복한 게 죽기 전에 그 세계를 내가 영접해 봤다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세계가 점점 닫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세계가 맞습니다. 더 열릴 가능성이 훨씬 맞습니다. 높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클래식 음악을 잘 못 들었다면, 왜냐면 어릴 때는 주로 팝을 많이 들으니까 가요도 많이 듣고, 근데 이제는 뭐 재즈나 클래식을 듣게 된다든지, 그림도 되게 팝 아트만 봤다가 이제는 고전도 보게 되고 한국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풍요로운 인생이에요. 점점 세계가 열린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몇 년 전에 했어요. 그 블랙핑크나 아이브나 이런 노래도 듣다가 어느 해부터 이제 베토벤으로 들어가자 한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평생 동안 저는 즐길 거리를 확보했어요. 다 없어도 돼요. 베토벤만 가지고 평생을 들어도 저는 너무 즐거울 거예요. 베토벤 교향곡이 9개예요. 저는 전부 들어봐야 6시간밖에 안 돼요. 연주자별로 다 다르거든요. 요즘 이제 주말에 운동할 때마다 이걸 듣는데 그 즐거움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메모를 썼는데 그때 어떻게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길이었어요. 그때 제가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듣고 있었거든요. 142번 버스였고요. 142번 버스 노년역을 지나는데 좋아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었고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인가요? 예. 좋아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었고 그때 내가 이제 썼던 메모가 142번 버스 안에 앙드레 프레빈과 런던 필하모니와 정경화가 같이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랬거든요. 그 누추한 작은 공간에 런던 필과 앙드레 프레빈이 정경화와 협연을 하면서 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와, 그 행복감은 진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견만 하기 시작하면 즐거움은 진짜 쌓여 있습니다. 그림이 맞아요. 그렇죠. 네. 글이 그렇죠. 음악이 그렇죠. 저도 웅현님의 음감회를 가서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의 뭔가 그 해석하는 방법을 알게 됐달까요? 웅현님이 이 부분은, 이 구간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계속 들었던 곡들이 뻔하지 않고 다르게 들리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들으면 다 다르게 들리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많이 해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가리고 있다. 아까 기문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수박은 천지개벽하듯이 갈라진다는 것을 안 것은 마치 수박을 처음 보는 것처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그렇게 못 봤냐? 수박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수박을 보기 때문에 천지개벽하듯이 갈라진 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내 안쪽인 거예요. 내가 나의 풍요를 위해서 갈고 다듬고 깨워야 할 것은 내 안쪽인 거죠. 깊이 보고 또 낯설게 봐야 낯설게 되는 보기 거네요. 중요한 거고. 그걸 잘하는 분들이 시인인 거고. 맞아요. 저는 웅현님의 이 책 덕분에 시에 대한 세계가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이 세계를 같이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 진짜 커지더라고요. 시를 읽으면서 위로받는 느낌도 정말 많이 맞아요. 들었고 위로받아요. 특히 뭐 가난이나 힘든 삶에 대해서 노래한 시들도 많이 맞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구나. 맞습니다. 어깨에 다 돌덩이 하나씩 돌덩이하식이 있고. 짚고 사는구나.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를 읽으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 가사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좋고 OTT에서 나온 것도 좋아요. 근데 시라는 소스도 있으니
걔도 나를 위로하고 생각을 확장해주고 나를 키워주고 지혜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의 원천으로 한번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제 그 천천히 다정하게 존재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책을 읽거나 뭐 소설이든 시든 에세이든 읽고 나서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끝나는데 웅현님처럼 좋았던 부분을 다 일일이 따로 타이핑을 해놓는 게 그 책을 소화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까요? 저는 추천해요. 앞으로 독서력이 쌓일 거라는 말이죠. 독서력. 네. 그리고 이제 책이 쌓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걸 흘러가지 않게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이 타이핑해서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천은 읽을 때는 반드시 연필을 잡고 읽고 네. 언제 복병이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책에서 갑자기 단어가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필은 늘 잡고 줄을 치고 그 다음에 책이 끝나면 다른 책으로 빨리 넘어가지 말고 소화불량이 걸려요. 그러면 소화를 좀 시켜야 되거든요.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천천히 걷듯이 내 몸에 들어온 줄친 것들을 타이핑을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읽을 때 읽고 줄칠 때 읽고 타이핑할 때 읽고 3번 읽는 게 되고요. 네. 그러면 기억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몰라요. 그게 쌓였다가 17년 후 혜성님이 어떤 대화에서 네. 그 기막힌 말을 할지 12년 후 혜성님이 어떤 책을 쓰게 되는데 그 단어가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죠. 나의 자산처럼. 맞아요. 무슨 통장 잔고 모아두는 맞아요. 것처럼. 아까 제가 쓰면서 읽고 줄치면서 읽고 타이핑하면서 읽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네. 흔적들이 머리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음. 필요할 때 되면 이렇게 나를 구해주러 달려오는 단어들이 있는 거죠. 그 광고주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 그때 이 어떤 문장이 툭 올라가지고 그리고 뭐 지금 혜성님이랑 얘기하고 있다? 그때 어떤 문장이 툭 올라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웅현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구절을 인용하시거나 그 시를 인용할 때 너무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서 아, 이분은 암기력이 너무 좋으신 분인가 했거든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암기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받는 것이라는 말을 믿어요. 너무 좋으니까 내가 감동받았던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책에 썼지만 밀란 쿤데라의 그 문장은 묘사, 일시적인 것에 대한 연민, 소멸적인 것에 대한 구원. 와, 이 문장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아니, 묘사라는 단어를 일시적인 것에 대한 연민이 있어서 소멸되는 네. 것을 구원해 준 게 묘사다, 세상에. 이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이거는 외우려고 네. 외운 게 아니라 감동을 받은 거죠. 최근에 또 하나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학생이 배울 준비가 되면 비로소 스승이 나타난다. 이것도 너무 좋은 문장이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요. 들을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요. 없으면. 신부재원, 시의불견, 청의불문이라고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면 봐도 보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게 아니다가 대학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들을 마음이 없으면 보석같던 말도 그냥 흘러가는 바람일 것이고 네. 내가 들을 마음이 있으면 흘러가는 말도 보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레슨은 학생의 자세에서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배울 준비가 되면 비로소 스승이 나타나요. 그 사람은 365일 내 옆에 있었어요. 근데 스승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간절히 뭔가를 원해. 내가 간절히 듣고 싶어. 깊은 고민에 빠졌어. 그러면 스승이 나타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시다가 글이 벌떡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책에서도 시를 읽는 방법이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표현이 제일 처음 떠올랐던 건 1993년 4년? 이거 보시는 많은 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그때 저는 이미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네. 직장생활을 하는데 내 동료 책상 위에 책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처음 보는 책이었고 붙잡고 서문을 읽는데 서문의 글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번입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서문에 네. 대형 박물관은 명작들의 공동묘지다. 와, 이 문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이마를 쾅 치는 거예요. 앙코르와트나 이집트에 있는 그 명작들은 그 토양에 맞게 그 자리에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감상이 가능한데 얘를 훔쳐와가지고 네. 대형 박물관 대리석 안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얘가 생명력을 잃었다. 그러니 대형 박물관은 명작들의 공동묘지다라는 문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대한민국은 전 국토가 박물관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삼층석탑은 가문사지에 있고요. 물론 국중박에 있는 것들도 있지만 네.
정림사지탑도 그렇고 음. 순천 송광사도 그렇고 뭐 부석사도 그렇고 거기 가면 거기 있는 유적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토가 박물관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서문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책을 바로 사서 읽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제가 글씨가 벌떡 일어난다는 생각을 처음 했고 근데 시를 읽을 때 유독 더 이거를 일으켜 세워야 이렇게 세워야 되는 되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봉인해제란 말씀을 드렸는데 유홍준 선생의 나의 문화선 답사기는 산문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보세요. 대형박물관은 명작들의 공동매지다 하고 부연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더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근데 시는 대형박물관은 명작들의 공동매지에서 끝나요. 말하자면 설명을 더 해주지 않죠. 안 와요. 네. 대한민국은 전 국토가 박물관이다 하고 끝나요. 이게 시거든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를 글씨를 이렇게 세우고 네. 그 다음에 확장을 하고 글씨를 크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대형박물관은 명작들의 공동묘지다가 왜일까? 여기서부터 내 노동이 들어가는 거죠. 이래서 시가 어렵다는 거예요. 머리를 더 많이 써야 되는 네. 거네요. 인간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머리 쓰는 일이거든요.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시를 안 읽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엄청난 세계가 펼쳐지니까 하라는 거고. 그럼 이제 대형박물관이 왜 명작들의 공동묘지일까? 공동묘지라는 건 옮겨와서 죽어있다는 소리잖아. 현장이 있어야 살아있다는 소리겠네? 아, 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그 설명 없이 그걸 잡았다고 쳐보세요. 이 쾌감이 엄청나지 않겠어요? 내 머리 쓸어주면서 박우면 너 대단하다. 그걸 잡아냈네. 이런 게 시에서 나와요. 저 왜 창의적인 사람이 비유적인 표현 잘 쓴다고 하는지 이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은 비유했을 때 그 두 물체 사이 연결고리를 스스로 상상력으로 채워가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들의 감동은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거에선 없어요.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갈 때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받는 걸 보면 아, 맞다. 이런 게 있을 때 감동이 있거든요. 설명이 다 된 건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나 OTT를 볼 때도요. 네. 그냥 플랫한 편집은 재밌어 하지 않아요. 가다가 갑자기 뭐야? 헉, 그거였어? 이런 게 재밌는 거거든요. 이게 인볼브먼트예요. 인볼브먼트가 일어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거든요. 노자가 했던 말을 영어로 옮긴 거라는데 이 말도 좋아요. Tell me, I will forget. Show me, I may remember. Involve me, I will understand. 좋은 창작물들은 사람들을 인볼브 시킬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말해주면은 금방 까먹는다는 거죠. 까먹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유기체라는 존재라서. 근데 시가 그런 것들이 가장 센 거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인생을 다룬 게 뭐 소설이든 시든 영화든 여러 가지 매개체가 있다고 쳐요. 그럼 뭐 영화든지 아니면 소설이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길게 할애가 되기 때문에 밀도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시는 그 인생을 몇 단어 안에 다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수들의 합인 거죠. 단어를 던지는 사람도 고수고 그걸 받아서 해석을 하고 무릎을 치는 사람도 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있는 게 맞고요. 근데 즐거움은 크죠. 이 시를 읽고 나서 해독이 됐을 때 오는 즐거움은 되게 큰 거죠. 그리고 사실 기억하기도 훨씬 쉽고요. 죽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천 개의 물방울, 비가 괜히 온 게 아니었다라는 시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읽으면 그냥인데 죽은 나뭇가지에 비가 왔으면 일반 사람은 아, 비가 오네 라고 넘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일부 사람은 저희 단풍나무에 비가 내렸네. 죽은 나뭇가지에 비가 온 건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을 비가 쓸데없이 했다. 나무가 죽었으니까. 근데 그 죽은 나뭇가지에 보석 같은 이슬들이 쫙 천 개의 물방울이 샹들리에처럼 맺혀 있는 거를 잡은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준 것만 가지고도 비는 올만 했었다. 죽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천 개의 물방울, 비가 괜히 온 것이 아니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기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 하나 있으면 비 온 날의 풍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요. 비 왔을 때 그 하나하나 풍경을 보면서 야, 저 보석같이 달려있는 그 물방울들 봐라. 하나하나가 영롱하다 진짜. 이런 생각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는 웅현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회사 이메일로 직원분들에게 너희들은 보낸 보이되었다? 시. 네. 그건 그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 쓴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봄인데 바깥에 꽃이 난린데 다들 일만 하고 있길래 나가서 꽃구경 좀 해 했더니 아무도 안 나가길래 메일을 보냈어요. 너희들은 포위되었다. 빨리 사무실을 나와 항복해라. 봄꽃들로부터. 라고. 봄꽃이 마치 무슨 협박 이메일 보낸 것처럼 그렇게 쓰시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개나리가 이렇게 피어 있고 요 앞에 벚꽃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라고 있냐고.
그래서 보면 사방으로 꽃으로 포위가 된 거거든요. 그럼 항복해야지. 무슨 일이야. 꽃 보러 가야지. 꽃 영접해야지. 이렇게 꽃이 피어 있을 때는 다들 나가 놀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음. 또 대표님으로서 하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2월 중순만 되면 가슴이 콩당콩당 이제 봄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20대의 박용현이 전혀 잡을 수 없었던 그 즐거움의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40대보다 지금 훨씬 더 커진 거고. 봄을 한번 맞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처럼 이 책을 읽고 새로운 세계를 활짝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 읽는